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훈련 29번째 시간이군요. 오늘은 학교생활 지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 그것은 아마 학교이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이제 야자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왔던 그런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겠는데 이런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여성 인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철문에 된 정문은 잠겨 있었다. 의아해하는 수희 아저씨께 사정을 해서 겨우 운동장만 한 바퀴 빨리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수희 아저씨는 승낙을 하셨다. 우리는 뛰어놀며 웃고 울던 그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서 마음은 왠지 착착했다. 그때는 그렇듯 훤히 탁 트인 넓은 운동장이 그날은 왜 그렇게 좁고 작아 보이는 것일까? 친구도 나도 놀랐다. 생각나니 체육 선생님이 저만큼 걸어오신 줄도 모르고 어떤 애가 그 선생님의 별명을 불렀다가 그만 그 선생님께 들켜서 단체 기합 받던 일. 앉아서 귀를 잡은 채 운동장 10바퀴씩 토끼댐을 뛰며 돌다가 꼬꾸라져 울던 일 생각나니? 그래, 생각나는 거 말고 어떤 애는 기합받다가 기절한 애도 있었지. 그 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리는 수희 아저씨와 약속된 사실로 잊은 채 운동장을 돌다가 계속해서 후원 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학교의 건물처럼 최신식의 높은 시멘트 건물이기보다는 고색 창인한 분위기에 이끌리어 어린 시절을 아늑하게 보낼 수 있었던 정신적인 고향. 이끼 낀 돌담, 기왓장, 군데군데 조금씩 칠이 벗겨져 더욱 고풍스러운 단청. 처마 밑도 여전했다. 추녀 끝을 올려다보니 가버린 세월이 아쉬웠다. 치맛자락이 풀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앉아서 아름다운 쉬에 취해 살았던 잔디밭. 풀밭에 앉아 저녁별을 바라보며 철없던 그 시절에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꿈꾸곤 했었다. 그렇죠?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차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방과후 이제 공을 차게 되죠. 근데 축구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희 아저씨가 저희를 무던히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공을 차는데 수희 아저씨가 저희들을 불러 세우더니 기합을 주더라고요. 공 찼다고. 한 번은 그래서 학교에서 차지 못하고 멀리 가서 공을 찼습니다. 친구들하고 열심히 찼죠. 오후 내내.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종례 시간에 부르시더군요. 담임선생님이 몇 사람을. 그러더니 이유도 없이 엎드려 붙여시키고 때리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어제 공을 찼다는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공을 찼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학창시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의 모습을 갖고 살았는지 생각하면 참 아쉽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다면, 훈련이 되었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학교생활 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학교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를 꽃으로 비유하거나 아니면 동물로 비유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장미꽃 같다 그렇게 얘기한 학생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뭐 로맨스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할미꽃 같다 우울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엉겅퀴나 가시덤불 같다 그랬을 때 갖는 느낌이 있겠죠. 또는 뭐 우악스럽게 곰이다 그럼 선생님한테 맞던 일도 생각나겠고, 아니면 뭐 토끼다 그렇다면 재밌는 그런 모습, 또는 다람쥐 같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이미지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여기엔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있죠. 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국가. 또 국가를 얘기한다면 사회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학교도 다스리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게 될 때 갖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왜 학교를 가게 될까? 이유.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학생들의 얘기에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 58%.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다. 25%. 그 다음에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20%.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20%. 그 다음에 부모님이 권유하시니까 5%. 그 다음에 친구가 다니니까 5%. 말이 좀 어떨까요? 이 5가지가 사실 뭐 골고루 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학교를 다니게 된 이유가 뭘까 하면 부모님 탓일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등록금도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생각은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부모님 마음 흡족하게. 그래서 부모님 원하시는 일을 잘해드리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죠. 첫째, 이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반항을 할 때 갖는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미래도 망치는 것인데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때 좀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철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만 없었다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자기 미래의 꿈을 펼칠 텐데 하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을 신경 쓸 수 있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입신양면의 표현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결해 드리는, 그 원할 만큼 해드리는 것, 그게 자식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적인 의미가 되시겠죠. 사실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국립학교, 공립, 이제는 별로 없고 대부분 사립이죠. 하지만 미션스쿨 어떻습니까? 미션스쿨 그런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학재단이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나 이런 그 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학교의 도움,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교사들 월급을 주죠. 뭐 어떤 계산법에 따르면 교사 월급의 80%는 국가에서 보조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성경이 안 됩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특정 종교를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종교를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교목들이 기독교를 가르치다가 이제는 종교를 가르치는 입장이 됩니다. 불교를 믿는 아이를 생각하고 뭐 다른 종교를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왜냐하면 국에서 돈을 주니까요. 이렇게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할까요?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로 기억을 합니다.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GNP의 5%를 교육에 투자하겠다. 사실은 그전엔 4%였는데 5% 투자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방마다, 교실마다 컴퓨터가 들어가고 TV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학실이 생기고 그다음에 컴퓨터실이 생기죠. 이렇게 시설이 확충되는 데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정부는 이렇게 할까? 하면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미래를 염두에 두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특별히 기억나는 학교 몇 군데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오산학교였습니다. 오산학교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한글을 가르쳤고 그리고 한국 민족혼을 키웠죠. 당시에 독립운동은 둘로 얘기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장봉기하는 독립군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운동을 통한 정신고치, 민족 지도자 양성이 있었죠. 그래서 도산 안창 선생님도 여기서 이제 교편을 잡으시기로 했는데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오산학교에 가서 민족혼을 세웁니다. 거기서 애국을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렇습니다. 국가는 청소년을 필요로 해서 학교를 세우고 지원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런 것은 다 장학생이죠. 요 사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장학생이 됐죠. 아무튼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나는 장학생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발전이 되겠죠. 자기의 발전. 왜 학교를 다닙니까? 실제로 성장기에 있는 우리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학교에 가서 배우는 일들이 참 중요하죠. 국어, 영어, 수학 또는 체육이라든가 예술 계통의 이런 예능 계통의 것들 이게 다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이거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3장 23,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아침마다 새로 와서 주의 성실이 크시다고 기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공중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도 있죠.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하늘 나는 새들 옷이나 양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새 한 마리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날마다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학교로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4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한 가지가 아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업. 하지만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시절에는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많은 유해들이 있어집니다. 그 중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성장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뭐냐면 자기의 인격 개발 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술 교육으로서의 학과 말고 나머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자치활동이나 과외활동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취미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또 다른 인격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학교로 보내셨을까? 하면은 학원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얘기죠. 학교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방편은 누구냐? 선생님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관계 전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학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서 직업은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할 때 공부한다 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직업적이다.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문성을 갖는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예를 들어 야구 선수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놀란 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괴물 투수가 아니죠. 아주 성실한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46살까지 이 공을 던지는 투수였던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가 존경하는 그런 정통파 투수입니다. 그 사람이 받았던 그 연봉이라고 해서 보통 $500만 그렇게 되죠. 박찬호 선수는 더 많이 받긴 하지만 이제 옛날 얘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500만 그러면 60억 가까운 돈입니다. 1년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던지는 투수인데 오른손에 이 힘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왼손도 똑같아 있다고 그래요. 놀란 아이는 자기를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겨울철에 자기 개운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자기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프로니까, 전문가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 프로처럼 할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야구를 잘하는 이런 프로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 반대로 취미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추어.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추어처럼 공부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 무엇이냐 할 때 프로페셔널을 얘기하겠죠. 프로페셔널하다는 것. 아마추어가 아니고. 그래서 프로처럼 공부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프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는 이제 전문성을 갖게 되는데 전문가. 저는 전문가를 생각할 때 많은 비유가 있겠지만 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총잡이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잡이는 결투할 때 4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목숨을 건다. 피차 서로 노력을 할 때 거는 게 있잖아요. 목숨을 걸거든요. 자, 목숨을 걸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목표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총을 쏠 때 다른 데 안 쏩니다. 장난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의 심장에 총알을 쏘잖아요. 목표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목표를 잘 맞추기 위해서 기술을 갖습니다. 누가 목숨이 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뽑아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기술이 있기 전에는 내기 안 하죠. 결투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은 어디서 올까 하면은 훈련에서 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프로처럼 공부하게 될 때 이 네 가지를 두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건다, 목표가 분명하다, 그 다음에 기술을 갖는다, 위에서 훈련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10가지의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공부 방법 모두 10가지.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일정한 교과목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프로그래밍이 된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뭐 꽃들도 그렇습니다. 꽃은 어떤 것은 낮에 활짝 폈다가 밤에 오므라들죠. 왜냐하면 그 안에 신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나가게 되는데 이게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칙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표 어떻게 했죠? 월요일날 1교시에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그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 몸이 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과 후에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나 시간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과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방과 후에 어디서 집에서 6시에서 7시까지 영어를 한다.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도 그렇게 한다.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몸에 배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우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본다. 그러면 그 몇 주 전에 수능 시험과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독학자와 같은 심정이다. 공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죠. 남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래 하고 눈으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제로 풀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참 잘 푸세요. 그렇구나. 학원 오기를 잘했어. 근데 집에서 풀면 안 풀리거든요. 선생님 설명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내가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전체적인 이 위치가 어딘가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그래서 시험 본 결과가 우리 다음을 준비한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답안지를 볼 때 특별히 내가 틀린 것을 다시 확인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동일한 실수를 안 하는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책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책상에 잔뜩 못이 늘어져 있으면 사실 그러면은 공부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책이 막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연필이 깎아지지 않거나 뭐 펜이 없다. 그럼 우리 그거 찾아야 돼요. 자, 책 가지런히 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 좀 쉬었다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허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가 그 공부를 마쳤으면 바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을 준비해 놓는 것. 그럼 다음에 책상에 딱 앉아서 바로 공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은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환경적 조건을. 그래서 소음을 차단시킨다 하는 거죠. 우리 딸애 같은 경우는 자기 방이 있습니다. 독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부 안 해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실을 끊고 독서실을 갑니다. 거기 가면 다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하게 되죠. 그런 어떤 자극이 될 수 있거나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을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벽에도 아무것도 안 붙여놔요. 그리고 책상도 새카맣게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까만데 책만 보이니까 집중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환경을 조성하는 것. 5번째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하면 독서의 기술인데 통독.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한번 쫙 읽어놓으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맛보기로 읽어보는 것. 이것은 책을 읽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질문을 갖고 읽는 거거든요. 여기서 도대체 뭘 얘기할까?
근데 질문을 찾는 그런 노력으로 한번 쏙 훑어보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봄방학 때 새 책을 봤습니다. 새 학기 거. 그럼 집에 갖고 와서 신기하니까 한번 쫙 읽어보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책을 보기 전에 먼저 공부하기 전에 한번 훑어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속도 향상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만화책 보는 걸 물어보죠. 야, 너 만화책 한 거 보는데 몇 번 걸리니? 어떤 학생은 1시간 걸립니다. 어떤 학생은 30분 걸리는데 어떤 학생은 10분 걸립니다. 어떤 학생은 5분 걸리죠. 저 같은 경우는 만화책을 보면 한 10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저도 만화책 보냐고요? 네, 어쩌다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동일한 학생이 책을 읽는 속도가 틀리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얻는 정보들은 뭘로 얻느냐면 주로 눈으로 얻습니다. 실습이라든가 귀로 듣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주로 텍스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얼마나 많이 내 걸로 소화시키느냐 능력에 따라서 시간 관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권 읽는 사람과 하루에 반 권 읽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공부하는 시간만 압축해서 본다면 2배로 사는 겁니다. 한 권을 읽는 사람이 하루로 산다면 이 사람은 이틀이 걸려야 되는 거니까 절반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독서술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그렇잖아요. 스톱워치를 갖고 시간 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노력하는데 우리는 독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없거든요. 자, 속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어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은 성경책을 읽는데 넘기는 시간만 걸리더군요. 30분에 읽더군요. 속도라는 전문가는 얘기하는데 책 넘기는 이 시간 때문에 35분이 최소치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3시간 정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평생 읽지도 않거나 대부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읽잖아요. 읽는다는 것, 속도가 빠르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 읽은 다음에 바로 암기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아느냐, 이것은 기억력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는 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암기하는 것. 옛날에 코리안 게이트에 박동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문제로 해서 이제 법정 문제가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좀 어려워졌던 그런 70년대 후반의 얘기인데 이 박동선 씨가 기억력이 비상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공부보다는 사람 사귀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공부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니까 유럽이나 아니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권에 왕족들의 자제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사귀어뒀습니다.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해주는 로비스트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이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아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자주 열었어요. 근데 이 박동선 씨의 특징은 한 번 만난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는 잊지 않는 아주 특별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이 공부를 잘한 거 아니었거든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한 번 본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 대단하죠.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밤중에 이제 파티 마치고 다들 돌아간 다음에 잠자기 전에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샤워를 하면 눈을 감으면서 누굴 만났지? 어떤 얘기했지? 이렇게 하루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회상을 하면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공부하면 바로 암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필요하죠.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해서 내가 적절히 찾아가면 탐구하면 그것도 재미있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잊을 수가 없죠. 남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잊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10번째. 여러 가지 것들을 다방면의 것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방면의 것을.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더 많이 기억이 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요새는 이제 논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외우는 것,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목표를 세우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공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다 더 확실한 방법론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CCTV에 있는 원정리 박사의
그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훈련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은 어디 가서 잘못해도 학생이니까 하고 봐주거든요. 이럴 때 이제 자기의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친구가 있죠. 실제로 선생님이 누굴까요? 완전한 인격자로서 우리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끌어서 준비하신 그런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회 나가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렇죠. 동료도 중요하지만 선배, 윗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자기에게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배우기도 하고 또 힘들 때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 이제 멘토 그래가지고 내 평생에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게 훈련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까?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선생님 과목을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다. 그럼 남들이 2시간 할 때 난 4시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1등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장하는 사람. 예를 들어 처음에 시험 봤는데 80점이다. 그 다음에 85점이다. 그 다음에 90점이다. 이렇게 성적이 향상되는 사람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에 좀 더 치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어떤 학교에서 강의할 때였습니다. 첫 학기를 맡았는데 어떤 학생한테 편지가 옵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어떻게 되죠? 관심이 생겼습니다. 누굴까? 근데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보면 눈치챌 수 있죠. 세 통을 받고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7통이 왔어요. 계속해서. 물론 답장을 안 했습니다. 모른 척 하려고. 하지만 그 학생과 몇 학생을 제가 서클을 지도했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친한 관계가 됐는데 자 문제가 생기더군요. 이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 봐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을 제가 알잖아요. 마음이 쏠립니다.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리고 뭐 채점을 하는 노력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선생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나눌 수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물을 보내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의 생신이나 스승의 날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거든요.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선물을 드린 다음에 선물을 받아낼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죠.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학교에서는 사실 편안한 관계거든요.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중고등 부장집사님이 현지 교사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방학이었습니다. 1월달.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할까요? 반 학생들이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 하는데 조그만 카페를 빌려가지고 전세 내서 먹적정하게 파티를 벌려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제 선생님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반 학생, 자기 반 학생, 담임학교 학생들을 밥을 사준답니다. 한 학기를 1년 넘게 밥을 얻어먹으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 더 덧붙일 수 있으면 그건 여러분 몫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친구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 친한 친구 사귀는 거 참 좋죠. 친구를 사귀면 뭐가 좋을까요? 서로 신변의 안전과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유익을 나누는, 그래서 만족감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 네가 최고야 해서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반에 소외되는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좋죠. 성격이 모나거나 아니면 가정이 불화하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못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 뭐 흔히 왕따라는 표현도 있기도 하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친구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찾아가서. 그 다음에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공부를 도와주든 얘기를 나누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으로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우리 반에 이런 친구 있는데 자, 그 친구한테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 특별히 말씀드려서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뭐 늦게 왔으니까 하룻밤 자야겠죠?
그래서 잠자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룻밤을 같이 자면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실제로 학교에서 만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 집에서 밤새도록 얘기 나누는 친구. 꽤 괜찮죠? 그 다음에 그날이 토요일이면 주일날, 야, 너 그냥 집에 갈래? 기왕 왔으니까 나머지 교회 가자 해서 교회까지 들어가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하면 방학을 제외한 보통 한 9달 정도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9명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활동이라는 것인데 서클이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서 채워질 수 없는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예능이라든가 또는 인간관계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요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럼 가요활동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 하잖아요.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자기 개발하고 뭐 예배를 준비하거나 이런 때 우리가 예체능 능력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냐? 학교 선생님? 아니죠. 담임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으시면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는 누가 책임지죠? 바로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많은 노력이 있는데 처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일종의 라이벌처럼 느꼈던 그런 얘기인데 한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우리 원 아이들 다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봤어요. 그리고는 체크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 믿고 안 믿고 봤더니 공교롭게 60명 가운데 30명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시작이 반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명 어떡할까? 첫째는 열심히 자기 학과 공부를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찾아오죠. 야, 이게 수학이 뭐냐, 영어가 뭐냐? 그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주번 활동에 참여를 했었어요. 주번을 도와준 거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주번 2명이 물을 떠다가 넷째 시간 끝나면 다 놀아주고 자기 밥 먹거든요. 밥 먹으려고 딱 그러면 야, 주번 물 떠와.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물 떠와야지. 그럼 2명 중 한 사람이 억지로 나가야 되는데 야, 주번 내가 밥 다 먹었으니까 내가 떠올게 하는 사람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주번 대신 물을 떠다 주면 일주일에 5번 2명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이걸 이제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번들이 다 은혜를 입고 사람은 그래요. 뭘 받았으면 줘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뭔가 하나 있는 거죠. 뭐 또 청소할 때는 남아서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친놈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존경하죠. 자, 신뢰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죠. 한 사람을 정합니다. 예,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들어줄래? 뭐 네 부탁 들어줘야지.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 일요일 날은 약속이 있거든. 그래, 그럼 다음에 갈 수 있겠니? 그러지 뭐. 그럼 또 한두 주 지난 다음에 또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한 번, 2번은 거절하지만 마지못해 가야지요. 교회를 딱 데려갑니다. 데려가면 전도사님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거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을 하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학군제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학교를 오기 때문에 학교 근처, 내 집 근처의 교회에 올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붙잡아 놓고 야, 얘기 좀 할까? 30분 시간 내죠. 그걸 앉혀놓고 같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너도 생각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단다 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선물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하죠. 이렇게 하기를 1년 했습니다. 12월 23일 내일이 방학입니다. 명단을 다 체크했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요 보니까 한 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물로 회의했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살지 못했군요. 약속을 한 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웬걸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달 학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 남은 한 친구도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거룩한 짐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관심, 거룩한 부담. 자,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런 부담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학업을 전문가처럼 하는 것,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훈련되어지는 것,
선생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노력, 그 다음에 내 인격을 키우는 그런 자치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이 네 가지가 우리 학생들이 꼭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이것을 배우시고 익히신 다음에 잘 설득해 주실 수 있으면 학생들의 삶이 변할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때 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되는데, 먼저는 선생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감사 편지 써라. 편지는 보통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연말에 아니면 학년이 맞춰질 때 감사 편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학기 초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아무개입니다. 선생님 맡게 된 반의 학생인데요. 선생님 소문 잘 들었어요. 선생님 만나기를 저는 참 좋은 기회를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열심히 살 테니까, 열심히 따를 테니까 저를 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편지 쓰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친한 친구 아닌, 친하지 않은 친구 한 명을 선택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얘기해주고 집에 데려오는 노력, 이런 과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